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2023년 새해 첫 K리츠 위클리인데요. 2022년 마지막 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복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독자분들. 네, 구독자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사실은 작년에 이제 마지막이 좀 이렇게 개운하진 않았잖아요. 좀 그렇죠. 다들 힘들었는데 올해도 뭐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도 어떻게 잘 버티고 새로운 기회를 보는지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좋은 마음으로 다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시작을 해보시죠. 네. 지난주 이제 마지막 주인데 뭐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K리츠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네. 뭐 어찌 보면 상반기엔 좀 기대를 했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감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모습 보였는데 또 막판 이제 연말로 가면서 좀 이렇게 상황이 반전되다가 네. 마지막 주는 살짝 하락했는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게 보시면은 1.2% 정도 마지막 주간에 전주 대비해서 하락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배당 기준월이 12월인 리츠가 18개 중에 7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7개 리츠가 이제 실제로 지난주 주간 수익률 하락을 거의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보면은 배당락일이었던 12월 28일에 7개 리츠 주가가 2% 이상 빠졌고 주간 단위로 따져도 거의 한 3% 육박하게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지난해 연말 분위기가 얼마나 이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었는지를 그 2021년과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게, 이때는 7개의 상장 리츠 2021년 경우에는 배당 락일 전후로 1%가량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2% 이상 빠진 것으로 이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만 봐도 확실히 이게 좀 과거와는 다른 흐름으로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가 거의 3% 이상 빠졌거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배당락 이슈도 있고, 여기는 주중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한번 하루에 거의 10% 이상 떨어진 날도 있을 정도로 거의 급락하면서 전기차라던가 2차전지, 저희 증시에서 좀 덩치가 컸던 종목들 위주로 많이 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코스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게 우리 그 상장 리츠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5주 만에 마이너스 흐름을 보인 건데,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주 지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상장 리츠 시장은 그나마 좀 선방하는 흐름은 지난주에도 이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금리라든지 이런 변수는 올해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뭐 시작을 하면서 SPI 기고자분들한테 올해 키워드, 주요 키워드도 이렇게 받아봤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게 이제 금리였어요. 금리가 여전히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 오를지, 하면서 어떻게 불확실성이 계속 상존하고 있고, 이 금리가 또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보면 아마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 리파이낸싱이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보니까 NH 오런 리츠 리파이낸싱 얘기가 있었네요. 이게 뭐 작년에 하반기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리츠이기도 하고, 이게 정확히는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1월이죠. 이번 주에 그 핵심 자산 중에 하나가 차입금 1,180억 원 가량을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 이슈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줬었고, 주가가 한때 2,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종목인데, 다행히 이제 12월에 협상을 계속하면서 이제 담보대출이 성사가 지금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을 NH 오런 리츠 쪽에 공시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지지난주 초인가 무렵에 아마 이거 그 7% 금리 수준의 리파이낸싱이 완료될 예정이다라고 쓴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연장선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다행인 거는 금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고 미국은 4%고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번에도 7% 이상의 금리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쨌든 일부에서 있었던 이게 리파이낸싱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되게 극단적인 우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나마 이제 NH 쪽 담당자 말 외에도 이렇게 차입금 리파이낸싱 한 거 자체도 상당히 선방한 거다라는 반응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무튼 이게 이번 주 내로 아마 새로 공식화가 나지 않을까. 3일이 만기거든요. 네네. 아, 3일이요? 내일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제 올해 리파이낸싱이 좀 크게 돌아오는 그 리츠 중에 하나가 롯데 리츠라고 있잖아요. 네네. 뭐 보니까 올해 한 1조 가량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네. 지난달 이제 12월 말에 2천억 경우 정도 단기 사채 상환 추진한다 공시도 했었고, 네. 또 당장 3월이나 10월 달에 담보대출 이렇게 한 4,850억과 2,800만 개가 돌아오거든요. 네. 이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있는데 롯데리츠가 지난주 뭐 최근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뭐 지난주에 이제 실제로 내부적으로 결정된 소식이지만 네. 지난주에 저희가 초에 전해드렸는데 네.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AMC를 만들면서 이제 롯데 AMC를 만들면서 사실은 내부에 이렇게 부동산 자산 운용업에 대한 전문가 없다 보니까 외부 인력들을 많이 영입해 왔어요. 대표도 그렇고 어떤 이제 핵심 투자를 하는 본부장도 그렇고 영입해 오고 그 외에는 롯데 계열사 인력들을 이제 충원해서 실무자들 꾸렸는데 이 기존 대표가 이제 한 8월 정도에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떠났어요. 이제 뭐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좀 접고 미국 가시다 떠났는데 또 연이어 가지고 이제 연말 롯데 임원 인사에서 이 김영성 상무 이제 이 상무님이 떠나게 됐는데 이제 그동안 핵심 운용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결국 요즘에 이제 리츠가 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 투자자들도 리츠를 좀 더 리츠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리츠 IR을 보면 운용력들이 얼마나 오래 있는지, 핵심 운용력이 왜 교체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난 11월 달 이제 한국 리츠 협회 IR에서도 그랬었고, 네. 물론 이게 뭐 단순히 이 운용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운용력이 떠난다고 해서 뭐 안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부동산과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롯데 그룹 내에서 어떤 자본 시장 내에 대한 이해도 높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또 외부 전문가 올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핵심 운용이 교체됐다는 이슈는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고병기 에디터가 말씀하셨지만 그 부동산 운용력 올해 잔뼈가 굵으신 분이 이제 이탈했다는 소식은 저도 고병기 기자 기사 통해서 봤는데 이 분명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용적인 측면이랑 뭐 지금 롯데리츠가 직면한 리파이낸싱 이슈랑은 약간 좀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보이는 게 SK 리츠 같은 경우가 그 리파이낸싱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추진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플레이어들이 부동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했던 인력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뭐 생각 우려대로 이게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상외로 되게 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사항으로 저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은 쪽에서 한다고 해서 꼭 그게 자본시장의 어떤 이제 순리에 그렇죠. 네, 맞춰서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분명한 건 약간 작년에 느낀 거는 이제 SK라든지 롯데 같은 어떤 대기업 리츠가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룹의 크레딧이라는 요소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건 확실히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츠는 아니지만 저희가 뭐 계속 이제 리츠랑 유사하게 그러니까 투자자를 살펴보는 맥커리 인프라라고 있어요. 네. 이 KB증권에서 맥커리 인프라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나 했네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뭐 뜯어보면은 되게 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커리 인프라 자체가 일단 뭐 이것도 어쨌든 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리츠랑 비슷한 성향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뭐 디테일을 뜯어보면은 다른 구조의 상품이긴 한데,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도 리츠처럼 금리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올해 주가가 거의 폭락까지는 아니면 급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원래 14,000원대 정도 연초에 있다가 지금 11,0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수익이라던가 영업이익 이런 네. 부분에서 되게 견조한 흐름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금리 이슈라던가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뭐 사실 올해 연말까지 가이던스라던가 이렇게 실적을 보면은 네.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인프라,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LTV 자체도 이제 리츠보다는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춘 게 맥쿼리 인프라라고 KB증권에 소개를 한 건데, 이게 보름 전에도 네네. 삼성증권에서 한번 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거의 큰 틀은 똑같아요. 그 사업 성과나 이런 거는 견조한데 뭐 이자 이슈, 금리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이슈가 일단락 되면은 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가 이제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2022년 어떤 K리츠 시장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죠. 지난주 또 마침 이제 김시모에 대해 쓴 기사도 있기 때문에 그 네.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웃다 오른 K리츠예요. 이게 뭐 다들 뭐 이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 보는데, 그래도 뭐 한번 특징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웃다 오른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아마 모든 리츠나 AMC 그리고 관련돼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상반기에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코스피가 연초부터 하락할 때 리츠는 이제 인플레이션 대항마로 대체 투자처로, 인플레이션을 네.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네, 상품으로 그렇죠. 여겨졌죠. 그래서 5월 실제로 중순까지 상당히 상승폭이 컸는데 5월 말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그 금리 수준을 뛰어넘는 속도와 폭으로 그렇죠. 금리가 상승하면서 빠르게 이제 열기라던가 분위기라던가 이런 게 많이 식어가지고 실제로 주가로도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었고, 올해 기준으로만 거의 상장 리츠 18개 같은 경우는 3개는 올해 상장했으니까 빼고 계산하면 한 24% 정도로 네. 제가 계산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코스피랑 크게 보면 다르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좀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가 하반기에 이제 완전, 물론 이제 연말에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이게 완만한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이게 올해 5월에 찍었던 고점과 비교하면 아직 상당히 격차가 큰 상태고요. 근데 한편 이제 뭐 그런 이제 리츠 주가 네. 뭐 이거는 이제 변동이 심했지만 또 한층 글로벌 리상은 또 한층 재고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이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SK 리츠를 제외한 나머지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2018년부터 이제 K 리츠가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글로벌 부동산과 리츠 지수 가장 명성이 있다는 FTSE에 편입이 된 것 자체가, 네네. 그리고 올해 4군데가 됐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12월에 이제 SK 리츠까지. 네, 해서. 그렇죠. 그래서 ESR 캔달이라던가 뭐 롯데리츠의 상반기에 지수 편입을 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JR과 SK 리츠가 차례로 편입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한층 이게 국내 리츠의 위상이랄까 이런 게 커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정량적인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들어간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KB 스타리츠라던가 이제 좀 덩치가 있는 키우려고 하는 곳들은 이쪽 네네. 지수 편입을 제일 큰 목표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세 군데는 좀 그렇긴 하지만 SK 리츠는 연말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승 분위기. 지수 편입이 연말에 됐죠. 네.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A니까 B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힘들지만, 이게 투자자 유형을 보면, 자금 유입 유형을 보면 외국인 자금이 거의 12월 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플러스예요. 외국인 자금 네네. 유입 플로어만 보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이게 주주 가치를 부각하는 리츠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이게 뭐 저희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람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게 사실 주주 가치라는 거는 주주가 되게 좋을 때는 크게 이슈될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처럼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만도 쌓이고 이러면서 이제 기존에는 굳이 AMC들이나 리츠에서 하지 않았던 뭐 추가적인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뭐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짠다거나 이게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지난해보다 올해 아마 더 많아질 플랜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해도 되게 많았죠. 이제 네. 그 뭐 약간 주주 서신 같은 걸 보낸다든지 네, 네, 아니면 그렇죠. 이제 갑자기 IR을 해서 네. 현장 투어를 한다든지 또 네. 반면에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어쩌면 투자자를 좀 화나게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도 있었고요. 많았죠. 네. 여러 이벤트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AMC도 아마 그건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주주와의 소통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역행하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그렇죠. 어떤 식으로 시장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느꼈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작년에.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모 리츠들의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리츠들도 있고 AMC들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네. 올해 좀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관전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이 지금 저희가 이제 리츠나 부동산 펀드 이런 쪽을 주로 취재하고 있지만 네. 김시목 에디터도 그렇고 저도 이제 주식 시장도 취재를 해봤는데 네. 사실은 뭐 이 지금 리츠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이런 자본시장에 적응하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 주주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근데 어찌 보면 되게 이제 뭐 그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에 비하면 그렇게 막 이렇게 터프하진 않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어찌 보면 또 리츠라는 상품이 되게 컨셉이 명확하다 보니까 네. 투자자분들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제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부분을 이제 터부시하지 말고 잘 이렇게 수용해서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건전하게 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도 아마 더 어려움이 큰 시장이 될 텐데 뭐 계속해서 K-리치 위클리 통해서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리치 업계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